지난 영상에서 코코이치 박야의 블룸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내가 내겠습니다고 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블룸이라고 영어로의 개화한다는, 꽃을 피운다는 그 블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단 코코이치방야라는 회사의 사원으로서 들어와서 아주 밑에서부터 지점 한 매장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등급을 나눠서 그 등급을 다 클리어해야만 독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가맹점주가 되고 싶으면 정직원으로 입사하라 이거죠.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코코이치 정직원 중에서 9단계의 엄격한 훈련을 통과한 사람을 미래의 가맹점주로 키워내는 것, 직원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으로 최고의 가맹점주를 양성해 자영업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 코코이치 박야가 찾은 답입니다. 영상 댓글을 보면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자기만의 블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코코이치 블룸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저임금의 노동 착취 수단으로 변질될 것, 이런 비관적인 의견들도 눈에 띕니다. 착취 비즈니스라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반영된 거죠. 자, 오늘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찾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해법에 대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흥미로운 기사 제목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프랜차이즈 점주가 된다면. 서울경제신문 정혜진 실리콘밸리 특파원이 백종원 대표가 본받아야 할 미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칙필레를 소개한 기사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놀라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칙필레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6만 명 이상이 가맹점을 신청하지만 승인율은 1% 미만이다. 놀랍습니다. 가맹점주를 하겠다고 매년 6만 명이 줄 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그게 칙필레입니다. 정혜진 특파원은 백종원 대표가 지향해야 될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바로 칙필레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드본코리아를 칙필레에 갖다 대냐, 이건 칙필레에 대한 모독이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알죠,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도 높은 꿈은 꿀 수 있잖아요. 오늘 영상은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가진 분들이 백종원의 길 말고 칙필레의 길을 선택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제임스 메디슨 대학 경영학과에서 창업학을 가르치는 이종균 교수님과 함께 칙필레에 대해서, 칙필레와 더본코리아의 결정적 차이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60에서 70여 개 국가에서 창업 관련 데이터 수집해서 발표하고 있는 잼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에 따르면 창업 의도 그리고 초기 창업 활동의 경우 미국은 24%, 한국은 12%로 미국이 한국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창업에 훨씬 더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의 자영업자 비중을 또 비교해 본다면 미국은 이제 6%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반면 한국은 23%로 자영업 비중이 훨씬 더 미국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잼 데이터가 말하는 건 이거네요. 창업에 대한 관심은 미국이 훨씬 크다. 미국은 기회포착형 창업이 굉장히 비율이 높고 한국은 생계형 창업이 높다. 아마도 한국의 조기 퇴직 그리고 불안한 노후 금융 상태로 인하여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생계형 창업이 한국에서 많지 않나. 그래서 많이 만들고 빨리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 지옥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미국에서 프랜차이즈는 언제 처음 시작됐나요? 한국으로 치면 조선 후기 같은데요. 1850년대에 싱어라는 재봉틀을 판매하는 회사가 처음으로 이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1919년도에 A&W 루트비어라는 회사가 이제 스탠드를 시작했고 1926년도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로 따지면 거의 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미국은 장수 브랜드들이 많죠. 1910년도에 시작했던 AW 루트비어부터 해서 1950년도에 시작했던 맥도날드, 피자헛 같은 프랜차이즈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1960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도미노, 그리고 미국 치킨 샌드위치 시장을 거의 1등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칙필레이가 시작됐고요. 두 번째는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 프랜차이즈가 되는 이제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프랜차이저가 요구하는 이제 퀄리티를 프랜차이즈가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브랜드의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이제 약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프랜차이즈들이 아주 되게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제 프랜차이즈들을 선택한다.
라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돈 가지고 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네 환영합니다 이러면 바로 도장 찍고 경험이 없어도 바로 창업을 시켜버리는 게 본사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맹점주가 되는 조건이 까다롭다. 그렇습니다. 돈만 가지고 프랜차이즈가 될 수는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본사의 권한이 아주 강하죠. 강한 대신에 한국처럼 갑질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가맹점을 통제하는 본사 권한이 강하다. 이걸 보면 갑질이 있을 것 같은데 갑질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 이유는 FDD, 그러니까 정보공개서에 워낙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갑질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맹점 유지율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맹점 유지율이 한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되기는 쉽지만 이제 폐업할 수 있는 이제 확률은 훨씬 더 미국보다 높다라는 게 이제 특징일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미국 프랜차이즈는 우리나라와 확연히 다른 4가지 특징이 있어요. 1. 장수 브랜드가 많다. 70년, 80년, 심지어 100년 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있어요. 2. 가맹점주가 되는 조건이 까다롭다. 아무에게나 가맹점을 막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는 완전 딴판입니다. 3. 가맹점 품질, 서비스를 통제하는 본사 권한이 강하다. 4. 가맹점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마디로 미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대표의 이건 우리 짬뽕 아니에요 같은 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장이란 말이죠. 그런 브랜드라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속할 수도 없고 바로 집단 소송을 당할 테니까요. 아무나 막 창업시켜버리는 떴다방 분위기가 발붙이기 어렵죠. 그러니 가맹점 유지율이 높습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8월까지 8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새로 시작하겠다며 신규 등록한 브랜드가 997개입니다. 올해 들어 매달 최소 100개 이상의 신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새로 가맹점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이걸 산업이 성장했다,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 로비를 하죠. 속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퇴직자들 마지막 돈 털어먹기 좋은 나라 1위란 말이에요. 100년 이상 역사를 쌓아온 미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가 3,000에서 4,000개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올해 8개월 동안 미국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브랜드가 새로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를 표현하는 단어는 난립과 혼탁이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마치 넷플릭스의 은중과 상연처럼 착 달라붙죠. 난립과 혼탁. 규제가 느슨하니까 떴다방 브랜드가 활개치고 본사 갑질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가 우리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즈에 대한 룰은 FTC라는 이제 Federal Trade Commission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데요.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에) 의해서 중요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됩니다. 데일리 오퍼레이션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써놨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추가될 수 있는 fee에 대한 부분도 다 정확하게 기재해놨기 때문에 그 바깥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도미노 피자의 이제 FDD 같은 경우 한 550장이 넘어가고요. 550장이요? 그리고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죠. 뚜레쥬르 같은 경우도 FDD가 거의 250장이 넘어가는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서로 간의 이제 기대치를 공유하게 됩니다. 만약에 프랜차이저가 이제 FDD에 기록되지 않은 엑스트라 피를 프랜차이즈에게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퀴즈노스라는 이제 샌드위치 만드는 프랜차이즈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이 지정된 공급업자와 리베이트에 대한 계약을 이제 밑으로 한 거죠. 집단 소송이 걸렸고 2010년도에 약 1억 불 정도로 연방지방법원이 이제 프랜차이즈에게 벌금을 명령하였고요. 그 후 당연히 프랜차이저는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은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지, 즉 본사와 가맹점의 권리와 의무를 FDD, 즉 정보공개서에 상세하고 투명하게 기록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워낙 꼼꼼하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와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거죠. 도미노 피자 정보 공개서가 무려 550페이지가 넘습니다. 거의 벽돌책이에요. 자, 정보 공개서가 이 책의 2배 정도 분량이란 겁니다. 본사가 정보 공개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집단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가맹점의 품질과 서비스를 통제하는 본사의 권한이 강해도
갑질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낮죠. 말로만 상생이 아니라 투명한 상생 경영 실천이 아니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생존할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강제해야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탄생합니다.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 활동이 자유로워져서 산업이 커지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나올 것 같죠. 이론적으로만 그래요. 프랜차이즈에서는 아닙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난립과 혼탁. 이번에 가맹사업법 정말 제대로 개정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한국 프랜차이즈는 마치 중국 축구와 같다고 했죠. 중국 프로축구 리그 구단에 엄청난 돈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보면 축구 잘 못하는 중국 대표급 선수들 연봉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치솟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장차 EPL,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성공하겠다는 큰 꿈 품고 유럽 하부리그 입단 녹화하는 중국 선수가 싹 사라졌습니다. 주전도 보장이 안 되는데 고생스럽게 왜 유럽 2부 리그에 진출합니까? 중국에서 편하게 공차면 돈 더 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이 꼭 중국 축구와 똑같아요. 중국은 인구 많아도 월드클래스 축구 선수 안 나오잖아요. K드라마가 세계를 휩쓰는 요즘 세계적인 푸차 브랜드 탄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안 나올까? 빠르게 많이 창업시켜 버리기만 하면 제일 빠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 퇴직자들의 눈물이 강처럼 흐르는 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 세계 1위 나라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미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칙필레의 가맹점주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다라는 기사가 국내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칙필레는 자본과 열정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막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더라고요. 칙필레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한 6만 명 이상이 가맹점 신청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승인율은 0.1%에서 0.2% 사이니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입학 어셉턴스 레이트가 3.5%. 구글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합격률이 0.2에서 0.3%니까요. 칙필레가 더 낮은 편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칙필레 오퍼레이터가 되려고 하느냐? 가맹주만 되면 한마디로 대박이죠. 참 놀랍습니다.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되기가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구글에서 취업 승인 받는 확률보다 훨씬 낮다. 칙필레가 어떤 회사이길래 점주가 되려고 이 난리인 겁니까? 칙필레는 1967년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시작한 치킨 샌드위치와 와플 감자 칩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체인인데요. 2025년 7월 기준 3,300여 개의 스토어들이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고 캐나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까지 지점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연간 한 1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프랜차이즈로 할 수 있는 맥도날드가 매출 성장률이 연간 1에서 2%밖에 안 된다고 보면 칙필레의 10% 매출 성장률이라는 것은 아주 놀랍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칙필레의 인기가 아마 이 회사의 독특한 설립 목적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회사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성실히 관리함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칙필레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단순히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이 회사의 목표로 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영향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봉사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칙필레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회사들과 큰 차별점이 있다. 그래서 그 칙필레에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칙필레 같은 경우는 패런트 프렌들리 메뉴를 처음으로 만든 회사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패스트푸드의 프랜차이즈를 가기가 솔직히 제의식이 느껴지거든요. 탄산음료를 먹여야 되고 패스트푸드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네네 칙필레 블루 컵, 그 다음에 그릴 샌드위치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건강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음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부모로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칙필레의 오퍼레이터, 즉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되기 위해서 매년 6만 명 이상이 모이는 이유는 한마디로 회사가 돈도 잘 벌고 성장성도 좋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평판도 좋고 건강에도 나쁘지 않은 패스트푸드 음식을 내기 때문이란 겁니다.
바늘 구멍을 뚫고 칙필레 점주가 됐어요. 뭐가 제일 좋다 그러던가요? 제 지인 중에 칙필레 오퍼레이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물론 일은 힘들지만 이분은 주당 한 60시간 이상 일한다고 하시는데요.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이제 칙필레의 오퍼레이터로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커뮤니티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커뮤니티에 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삶의 목적과 부합하다. 그런 면에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낀다라는 것이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좋은 대우를 받고 돈을 많이 버는 건 기본이고, 거기다가 지역사회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삶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뿌듯한 성취감 같은 거를,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을 다시 찾게까지 도와주는 정도군요, 칙필레가. 네, 맞습니다. 네네. 그것이 칙필레의 설립 목적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가맹점주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걸 넘어서서 그 이상의 어떤 가치나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존경까지 느낄 수 있다니 참 부러운 회사인데요. 칙필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맹점주가 되는 최소 기준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적어 놓았어요. 이전에 파산 선고를 받지 않아야 하고요, 5년 이상의 요식업 경력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을 다뤄본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영업시간 동안 풀타임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람만 점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맹비가 제일 궁금하죠. 근데 자기 자금 $10,000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돈 약 1,400만 원으로 칙필레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게도 없고 인테리어도 하려면 여기서 추가로 돈을 많이 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칙필레는 다른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프랜차이즈를 오퍼레이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 오퍼레이터라는 이름을 쓰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매입, 집기, 인테리어 등 이제 초기 비용에 들어가는 큰 비용들은 칙필레의 프랜차이즈에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10,000의 프랜차이즈 피만 내시면 라이센스를 얻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나 피자헛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10억에서 한 25억 이상 들어간다고 보는데, 칙필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이제 $10,000불만 내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아주 적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칙필레는 가맹비 1,400만 원만 내면 점주가 되어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지 매입, 집기, 인테리어까지 본사가 다 부담합니다. 점주가 되기가 어렵지 일단 되기만 하면 칙필레 본사가 리스크의 대부분을 떠안는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점주에게 거의 대부분의 리스크를 떠넘기죠. 심지어 점주 돈으로 검증되지 않은 브랜드 실험을 막 해서 문제인데, 칙필레는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마인드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칙필레 가맹점주 선발 과정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리더십이나 지역사회 적합성, 재무적인 책임감 등을 평가해서 1차로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초기 검증을 통과하면 약 1년 정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독특합니다. 배우자까지 심층 인터뷰를 한대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매년 6만 명 이상의 지원자 중에서 0.1에서 0.2% 사이만 가맹점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늘구멍이에요. 칙필레 창업자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칙필레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운영자 선정이다. 창업자 캐시는 매장을 투자처로 생각하는 큰손 운영자를 원치 않았어요. 가장 유능한 리더가 매장을 소유하고 운영하기를 바랐습니다. 칙필레가 역량이 탁월한 운영자를 끌어들이고 다시 그 운영자가 우수한 매장 리더와 직원들을 유인합니다. 직원들도 칙필레 운영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기간 근무합니다. 칙필레 매장 직원의 이직률이 업계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사실은 운영자에겐 엄청난 무기죠. 직원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칙필레는 운영자 중심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했고, 이 모델이 칙필레의 성공을 견인했습니다. 대단한 학력이나 경력, 스펙 같은 게 없어도 칙필레의 점주가 된 사례가 있나요? 네네. 평균 오퍼레이터 나이는 한 35세에서 45세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가장 어린 오퍼레이터는 27세에 됐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이제 오퍼레이터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아주 특별한 배경이 없더라도 칙필레의 설립 목적에 맞는 리더십,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칙필레와 함께 인생을 투자할 사람이라면 오퍼레이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칙필레의 직원으로 들어와서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칙필레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칙필레 가맹점주가 된 경우가 전체 가맹점주들 중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최근 5년간 칙필레 오퍼레이터로 선정된 사람들을 봤을 때 약 95% 이상이 칙필레에서 이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제가 아는 칙필레에서 지금 오퍼레이터로 일하고 계시는 분은 ROTC에서 이제 미국 육군 장교로 은퇴하시고 은퇴 후에 타 레스토랑에서 한 5년 이상 운영하시다가 칙필레 오퍼레이터가 된 경우입니다. 또 칙필레가 리더십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짧게는 LDP라고 하는데요. 한 2에서 3년간 월급을 받으면서 칙필레의 다양한 지점에서 이제 다양한 역할을 이제 경험해보고 오퍼레이터로 신청해서 이제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가맹점주로 선발된 사람들의 95% 이상이 칙필레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예비 가맹점주를 키운다. 이것만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코코이치의 블룸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디테일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비슷해요. 자기 자본이 없어도 본사 지원으로 가맹점주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만약 제가 오퍼레이터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칙필레에 입사했다면 정말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아까 칙필레 가맹점주가 되면 대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칙필레 점주가 되면은 뭐 1년에 얼마 번다, 순수입이 얼마다, 이런 보도라든지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칙필레 오퍼레이터 경우는 평균적으로 약 200K, 그러니까 200K US 달러니까 이제 한국 돈으로 하면 2억 8천 버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장의 위치나 이제 사이즈에 따라 차이가 있겠고, 이제 많이 버는 곳, 많이 이제 손님들이 많은 곳은 오퍼레이터가 1 밀리언 US 달러 정도 번다고 알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면 14억이잖아요. 와, 리스크도 본사가 대부분 부담하는데 많이 버는 점주는 1년에 무려 14억을 번다? 가맹점주로 6만 명 이상이 지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다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칙필레 오퍼레이터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자긍심까지 준다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본사가 초기 리스크의 대부분을 부담하는데 칙필레 본사와 가맹점주,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와의 수익 배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초기 비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프랜차이저에서 이제 전액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스토어가 오픈해서 운영하면서 나오게 되는 매출에서 오퍼레이터는 15% 정도를 이제 프랜차이저에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 기여금 같은 경우는 매출에서 맥스 3.25%까지 본사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에서 운영비 그리고 로열티를 제외하고 순수익에서 본사와 이제 절반 오퍼레이터와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군요. 본사에 기본적으로 매출에서 로열티 15%를 내고 본사가 광고를 할 테니까 그 광고 액수에 따라서 광고 기여금을 내는데 그거는 0%에서 최대 3.25%까지 광고 기여금을 내고, 네. 이런 모든 본사에 내는 비용이나 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입이 남으면 그걸 본사와 반반 나눈다. 그렇습니다. 잘만 운영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네. 가맹점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본사하고 오퍼레이터,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구도구나. 네, 그렇습니다. 60시간이 아니고 뭐 80, 100시간이라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아마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는 거의 가족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족이 잘 돼야 모두 다 잘 되는 이런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본사와 가맹점주가 같은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구조예요. 가맹점이 잘 되고 성장해야 본사도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차액 가맹금 왕창 남겨서 가맹점이 힘들어도 본사는 돈을 벌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칙필레는 그냥 시스템 자체가 상생을 해야 회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나라 푸차들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점주가 잘 돼야만 본사가 잘 되도록 말이죠. 자, 그럼 칙필레의 회사 실적은 어떨까요? 평균적으로 스토어당 이제 9.3 밀리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130억 정도 연간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점포당 매출이 130억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130억 평균적으로. 정도고요. 네네. 점포당 평균 매출이 130억이다, 연간. 이거는 뭐 하나하나가 그냥 중소기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가끔 토요일 날 점심 때 이렇게 치필레 매장 가서 줄 서면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힘들어요. 이 회사가 아직까지 상장이 되지 않은 회사라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데요. 여러 가지 기사를 이제 찾아보면 2023년 경우에 미국 내 시스템 전체 매출, 그래서 치필레 전체에서 가져간 매출이 21 빌리언 US 달러이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소폭 증가해서 22.7 빌리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 돈으로 바꿀 경우 31조 8천억 정도 매출을 이제 미국에서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장당 평균 연간 매출액이 무려 130억이랍니다. 그리고 시스템 와이드 세일즈,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전체 네트워크 기준 매출이 31조 8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위대한 치킨의 탄생, 이 책을 보니까 칙필레 창업자 트루의 캐시의 타협 불가 재무 원칙이 있습니다. 주식 공개 불가의 원칙. 칙필레는 상장해서 엑시트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주주의 이익과 가맹점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상장만 하면 고점 찍고 스스로 무너졌어요. 저는 주주의 이익과 가맹점주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한 프랜차이즈 본사만 상장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 기준이라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상장할 만한 푸차 본사가 아예 없는 거죠. 실적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일요일은 모든 매장이 다 문을 닫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과 크리스마스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데요. 창업자가 철저한 기독교적 신념으로 이 회사를 설립했고요. 그래서 일요일날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제 과감히 영업을 하지 않는 정책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합니다. 가맹점 유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칙필레 같은 경우는 96%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말은 4%가 폐업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칙필레에서 떠났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가맹점 유지율이 96%고 4%는 개인적인 이유, 뭐 노령, 건강, 가족 어떤 그런 뭐 문제 혹은 개인이 어디 뭐 이주를 한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은퇴하는 경우지 폐업률이 4%라는 얘기가 아니군요. 칙필레 스토어가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그냥 어디에 있는 점포건 어느 정도 이상의 장사는 다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한국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미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너무 다양한 브랜드를 100개 이상의 브랜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년 이상 가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면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존경 그리고 보호가 있어야지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칙필레 시스템은 떴다방이 활개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건 칙필레 같은 대기업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더본코리아가 프랜차이즈 시가총액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 저도 더본코리아를 보면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칙필레도 처음부터 오늘날의 칙필레는 아니었어요. 위대한 치킨의 탄생이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트루의 캐시는 46세이던 1967년에야 마침내 칙필레 1호점을 열었다. 그러니까 그는 요식업에 발을 들이고 처음 20년간은 작은 구멍가게 식당을 운영했다. 쉽게 말해 캐시는 사업가가 아니라 뼛속까지 음식 장사꾼이었다. 캐시는 프랜차이즈 시작하기 전에 동네 작은 구멍가게 식당으로 20년을 버텼답니다. 뼛속까지 음식 장사꾼이었던 사람이 이런 지속 가능한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치킨 샌드위치는 미국에서 메이저 카테고리도 아니에요. 버티고 버티면서 큰 꿈을 꾸고 자기만의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돈만 많이 번 게 아니라 가맹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는 회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칙필레와 더본코리아의 결정적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창업자들의 경영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루의 캐시 자서전에 칙필레 경영 철학을 잘 표현한 문장이 나옵니다. We are not in the chicken business. We are in the people business. 우리는 치킨 장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일을 한다. 단순히 치킨 샌드위치를 파는 게 아니라 사람, 고객, 직원 중심의 기업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게 칙필레 음식과 서비스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캐시의 확고한 경영 철학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낳은 거죠.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경영 철학을 잘 표현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이런 말만 떠오른답니다. 이거 우리 짬뽕 아니에요. 나머지 점주들은 신났어요.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백종원 대표 말에는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방송에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창업시켜버리겠다는 방송주도 성장 전략에서 무슨 경영 철학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백종원 대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되기 위해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것인가? 칙필레는 지난해 미국 소비자 만족 지수 패스트푸드 부문에서 83점을 기록해서 1위를 차지했는데 무려 10년 연속 1위였답니다. 칙필레는 요란하게 상생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생을 실천해버립니다. 오늘날 미국 전역의 칙필레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을 합치면 10만 명에 육박하고 일요일은 문을 닫는데도 하루 평균 300만 명, 연간 11억 명이 칙필레를 찾습니다. 2017년에 쓴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지금의 칙필레는 훨씬 더 성장했겠죠. 우리나라에도 칙필레 같은 자기만의 철학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회사가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